셸비 데이비스, 5만 달러로 시작해 9억 달러를 만든 남자. 1947년 뉴욕. 38살의 한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5만 달러로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보겠소. 그의 아내 캐서린은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5만 달러는 아내의 결혼 지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47년 후 이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자산은 얼마였을까요? 9억 달러. 정확히 말하면 5만 달러가 1만 8천 배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셸비 컬럼 데이비스의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리의 마법사. 워런 버핏조차 존경에 마지 않았던 전설적인 투자자. 하지만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숨겨진 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늦깎이 투자자의 탄생. 셸비 데이비스는 1909년 미국 일리노이주 피오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고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언젠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역사와 경제에 관한 책이라면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한 그는 역사학을 전공했고 이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는 금융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에 대해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데이비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기자였습니다. CBS 라디오 방송국의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그는 매일 경제 뉴스를 전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은행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광경을 그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대공황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기자로서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기업이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업들은 대공황 속에서도 꿋꿋이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모든 주식을 팔아치우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데이비스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다. 훌륭한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30살의 기자가 가진 것이라고는 월급쟁이의 박봉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1944년 35살의 데이비스는 뉴욕주 보험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보험 감독관. 겉으로 보기에는 지루한 공무원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보험회사들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하지만 데이비스에게 이 자리는 금광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수십 개의 보험회사들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건전하고 어떤 회사가 부실한지, 어떤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 어떤 회사가 쇠퇴하고 있는지, 그는 보험 산업의 모든 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화재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이 돈은 보험회사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언제 일어날까요?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수년 후, 심지어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보험회사는 무엇을 할까요? 그 돈을 투자합니다. 보험료로 받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립니다. 이것을 금융 용어로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남의 돈입니다. 데이비스는 이 구조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보험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멉니다. 첫째,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을 뺀 차액. 둘째, 플로트를 투자해서 얻는 수익. 그런데 당시 월스트리트는 보험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거의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의 월스트리트는 화려한 산업주에 열광했습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 지루하고 따분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보면 당시 보험회사들은 4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인기 있는 산업주들은 1520배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보험회사들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 보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은 집,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사업체. 이 모든 것에 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장은 이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1947년 데이비스는 결심했습니다. 보험 감독관 자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그의 나이 38. 대부분의 위대한 투자자들이 20대나 30대 초반에 투자를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그는 확실히 늦깎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5년간 보험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쌓은 지식, 그 어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도 가지지 못한 보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캐서린의 결혼 지참금 5만 달러. 그는 뉴욕 맨해튼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방 한 칸에 가까웠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전화기 1대. 직원도 없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그는 쉘비 컬럼 데이버스 앤드 컴퍼니라는 이름의 투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전설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장, 데이비스의 투자 철학. 데이비스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 원칙들을 종이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원칙들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원칙.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라. 데이비스는 보험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험회사 주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기회가 와도 보험이 아닌 다른 산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산업에는 투자하지 않나요? 기술주도 좋고 소비재도 좋지 않나요? 데이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요. 나는 도박꾼이 아니라 투자자요. 두 번째 원칙. 싸게 사라. 데이비스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낮은 기업을 찾았습니다. 시장이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기업, 인기가 없어서 주가가 떨어진 기업.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장하는 기업을 성장주 가격이 아닌 가치주 가격에 사는 것을 좋아하오. 이것이 그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오래 보유하라. 데이비스는 주식을 사면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기 매매를 경멸했습니다. 주식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대신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시오. 시간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이오. 네 번째 원칙. 복리의 힘을 믿어라. 이것이 데이비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복리. 단순한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데이비스는 복리를 눈덩이에 비유했습니다. 눈덩이를 산꼭대기에서 굴리면 처음에는 아주 작소. 하지만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고 속도도 붙소. 결국에는 거대한 눈덩이가 되어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돼요. 투자도 마찬가지요. 시간이 지나면 복리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하오.
그는 계산을 즐겨 했습니다. 연 15%의 수익률로 투자하면 5년 후에는 2배, 10년 후에는 4배, 20년 후에는 16배, 30년 후에는 66배, 40년 후에는 267배가 됩니다. 5만 달러가 40년 후에 1335만 달러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리의 수학만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리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입니다. 3장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 이것은 데이비스가 발견한 투자의 황금 공식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면서 동시에 주가 수익 비율 PER도 상승하면 투자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달러이고 주가 수익 비율이 5배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5달러입니다. 10년 후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3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익이 3배가 된 것입니다. 만약 주가 수익 비율이 그대로 5배라면 주가는 15달러가 됩니다. 투자 수익률은 200%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성을 인정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15배로 올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45달러가 됩니다. 투자 수익률은 800%입니다. 이것이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입니다. 이익 성장과 밸류에이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면 수익은 곱셈으로 늘어납니다. 데이비스는 이 원리를 활용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는 시장이 무시하는 보험 회사들을 낮은 PER에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익이 늘어나고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PER이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의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의 반대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데이비스 더블 킬이라고 부릅니다. 인기 있는 성장주를 높은 PER에 샀는데 이익이 줄어들면서 PER도 하락하면 손실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주당 순이익 3달러, PER 30배인 회사의 주가는 9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1달러로 줄어들고 PER도 10배로 하락하면 주가는 10달러가 됩니다. 89%의 손실입니다. 데이비스는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인기 있는 고평가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항상 낮은 PER의 매수에서 더블킬의 위험을 피하고 더블 플레이의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1950년대 데이비스의 전략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투자한 보험 회사들은 대부분 PER 45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전후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보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 집을 사는 사람들은 화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새 차를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책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 회사들의 이익은 해마다 20에서 30%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도 드디어 보험 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회사들의 PER은 5배에서 10배로 10배에서 15배로 상승했습니다.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1950년대 말 데이비스의 5만 달러는 이미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20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장 세계로 눈을 돌리다. 1960년대 데이비스는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미국의 보험 회사들은 이제 더 이상 싸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보험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PER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블 플레이의 여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통한 전략이 다른 나라에서도 통하지 않을까? 그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후 폐허에서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 1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투자자들은 아직 일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본 주식 시장은 외국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도쿄에 도착해서 일본 보험 회사들을 조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PER이 2배에서 3배에 불과한 회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집, 더 많은 자동차, 더 많은 공장. 보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데이비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20년 전 미국의 보험 회사들과 똑같다.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의 기회가 또 왔다. 그는 일본 보험 회사들에 대량으로 투자했습니다. 도쿄해상, 미쓰 이화재, 스미토모 생명.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장벽, 규제 장벽. 하지만 데이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통역을 대동하고 몇 시간씩 미팅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보상받았습니다. 일본 경제의 기적과 함께 일본 보험 회사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데이비스가 투자한 회사들은 10년 만에 10배, 20배, 어떤 것은 50배가 되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럽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유럽의 보험 회사들도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유럽 주식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유럽을 돌아다니며 보험 회사들을 발굴했습니다. 알리안츠, 취리히 보험, 민 헨리 보험, AXA. 이 이름들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들은 세계 최대의 보험 회사들입니다. 데이비스는 이 회사들이 작고 알려지지 않았을 때 투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갔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남아공 주식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윤리적 이유로 남아공 투자를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냉정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요. 투자자요. 내일은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이요. 그는 남아공의 보험 회사들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되고 남아공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이 투자들도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 데이비스의 자산은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5만 달러가 25년 만에 1000배. 하지만 그의 여정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5장 위기 속의 기회. 1973년 미국 주식 시장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유가가 4배로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식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73년 고점에서 1974년 저점까지 45% 하락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도피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끝났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사고 있었습니다. 대공황 시절의 기억이 그의 뇌리에 생생했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팔 때가 바로 살 때라는 것을. 그는 보유 현금을 모두 끌어모아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는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주식 시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74년의 저점 이후에도 시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됐고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1970년대 내내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데이비스의 포트폴리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험 회사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보험 회사들의 투자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데이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험주는 끝났어. 다른 것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 데이비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보험주를 사야 할 때요. 모두가 외면할 때 사는 것이 투자의 정도요.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았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된 강세장은 역사상 가장 길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82년 약 8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2000년에는 1만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8년 만에 14배. 데이비스의 포트폴리오는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1970년대에 저가에 매수한 보험회사들이 모두 폭등했습니다. 데이비스 더블 플레이가 또 한 번 작동한 것입니다. 1980년대 말 그의 자산은 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만 달러가 8,000배. 하지만 데이비스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그는 같은 옷을 수십 년간 입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나 요트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사치하지 않으십니까? 데이비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돈을 쓰겠소? 돈을 쓰면 복리가 멈추지 않겠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복리의 눈덩이를 키우는 재료였습니다. 쓰면 줄어들고 투자하면 늘어나는 것.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6장 투자의 귀재에서 외교관으로. 데이비스의 인생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챕터가 있습니다. 1969년 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게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스위스 대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데이비스는 공화당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공화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해왔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해 대사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스위스 대사. 외교적으로 중요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고 미국과 특별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에게 이 자리는 딱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위스는 유럽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취리히, 제네바, 바젤. 이 도시들에는 세계적인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사로 부임하면 이 회사들의 경영진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영광이요. 기꺼이 맡겠소. 그는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주 스위스 미국 대사로 재직했습니다. 대사로서 그는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과 스위스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스위스 정부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투자도 계속했습니다. 대사 공관에서 외교 만찬을 주최하면서 그는 유럽의 금융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취리히 보험, 스위스리, UBS의 경영진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외교관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개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지금만큼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대사직을 마친 데이비스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나이 66.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은퇴를 생각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은퇴? 그에게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투자할 것이요. 복리는 멈추면 안 돼요. 7장 데이비스 가문의 유산. 데이비스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셸비 MC 데이비스와 딸 다이애나. 데이비스는 자녀들에게 돈의 가치와 투자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벌어서 사라고 했습니다. 여름 방학에는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검소함과 근면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가진 부자가 왜 자녀들에게 용돈도 안 주는 거야? 데이비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그냥 주면 감사할 줄 모르오. 스스로 벌어야 돈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요. 그의 교육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들 셸비 MC 데이비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셸비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한때는 역사교사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투자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피 속에는 투자자의 DNA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9년 쉘비 MC 데이비스는 벤처 캐피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투자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1991년 그는 자신만의 뮤추얼 펀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데이버스 애드바이저즈. 이 회사는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쉘비 MC 데이비스는 아버지의 투자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장기 투자, 복리의 힘, 저평가된 기업 발굴. 그는 아버지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데이비스 뉴욕 벤처 펀드는 1969년 설립 이후 시장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데이비스 가문의 투자 전통은 3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쉘비 MC 데이비스의 아들 크리스 데이비스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데이버스 애드바이저즈의 회장으로서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투자 가문. 미국 금융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8장 불변의 원칙들. 데이비스는 평생에 걸쳐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 더 빛을 발합니다. 첫째, 역사를 공부하라. 데이비스는 역사학 전공자였습니다. 그는 금융시장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오. 버블과 붕괴, 광기와 공포. 이것들은 몇십 년마다 돌아온다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오. 그는 1929년 대공황, 1907년의 금융위기, 1837년의 공황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그를 공포의 순간에도 냉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복리를 존중하라. 데이비스는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런 계산을 즐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에 누군가가 1센트를 연 3%로 투자했다면 오늘날 그 돈은 지구 전체를 금으로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물론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리의 본질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데이비스는 실제로 이 힘을 경험했습니다. 5만 달러가 9억 달러가 되는 것을, 47년간 1만 8천 배의 성장을. 셋째, 매수 가격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이 더 낫소. 그는 인기 있는 성장주를 경계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는 핫한 주식은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주식을 사면 더블킬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신 그는 시장이 외면하는 주식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지루하고 따분한 주식. 하지만 사업은 튼튼하고 성장 잠재력은 있는 주식. 그런 주식을 사서 오래 보유했습니다. 넷째, 인내심을 가져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식을 사고 나면 사람들은 매일 주가를 확인합니다.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팔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데이비스는 이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사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요. 오늘 내 주식의 시세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5년 후, 10년 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요? 그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주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는 꼼꼼히 읽었지만 주가 차트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섯째, 군중을 따르지 마라. 시장은 감정에 휘둘립니다. 탐욕과 공포가 번갈아 지배합니다. 버블이 형성될 때 모든 사람이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폭락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주식을 팝니다. 주가가 바닥 모르고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주식 시장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데이비스는 군중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살 때 팔고 모두가 팔 때 샀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군중은 항상 틀린다오.
군중이 열광할 때 두려워하고 군중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야 하오. 이 말은 워런 버핏의 유명한 격언과 똑같습니다. 버핏이 데이비스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위대한 투자자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투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9장 마지막 날들. 1994년 쉘비 데이비스는 8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9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5만 달러로 시작해서 47년 만에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23%. 47년간 연평균 23%의 수익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 기록 중 하나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약 20%,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약 29%였습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는 13년만 펀드를 운용했고 버핏도 이 정도 수익률을 47년간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중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워런 버핏처럼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의 아들 쉘비 MC 데이비스는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정한 투자자였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9억 달러를 가지고도 사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의 유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은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교육, 환경, 의료 분야의 비영리 단체들이 그의 기부를 받았습니다. 데이비스는 떠났지만 그의 투자 철학은 살아있습니다. 데이버스 애드바이저즈는 오늘날에도 그의 원칙을 따릅니다. 장기 투자, 저평가 기업 발굴, 복리의 힘. 3대에 걸친 데이비스 가문은 이 원칙들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10장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쉘비 데이비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데이비스는 38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47년간 투자해서 1만 8천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세요. 데이비스는 보험회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보험 산업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전문성이 그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군중의 반대편에 서세요.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시장이 열광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살 때 팔려면 탐욕을 억누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모두가 외면할 때입니다. 넷째,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비스는 47년간 투자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금융 위기. 주가가 50% 이상 폭락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조금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팝니다. 조금 오르면 욕심이 나서 더 삽니다. 이런 행동은 복리의 마법을 깨뜨립니다. 장기 투자의 과실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소하게 사세요.
데이비스는 9억 달러를 가지고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불리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복리의 눈덩이가 커지는 것을 보는 것이 명품 가방을 사는 것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을 쓰면 줄어들고 투자하면 늘어납니다.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에필로그 1947년의 어느 날 38살의 셸비 데이비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5만 달러로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보겠소. 47년 후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5만 달러는 9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한 세대의 투자가 세 세대의 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데이비스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그의 투자 철학입니다. 장기 투자의 힘, 복리의 마법, 인내의 가치. 이 원칙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만 달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500만 원으로도 아니 50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요. 바로 자기 자신이요. 조급함, 탐욕, 공포. 이것들을 이기면 시장은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